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68명이 감소한 7,40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어제 한 분이 증가하여서 67분의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집계한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3분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셔서 총 사망자 숫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 환자의 숫자를 보시면은 이 표로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9.8%의 환자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61명이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이 그 콜센터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13명이었습니다. 세종이 해수부 등의 집단 발병으로 17명이 증가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도 콜센터 등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 사례를 보시면은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그 집단 발생 사례들이 보시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다중시설 또는 사업장 아니면은 교회 같은 그런 단체 수련회 같은 거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 직원이 82명입니다. 서울 5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입니다. 주로 이들의 접촉자, 가족 등의 접촉자가 27명 보고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3월 13일 날 0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는 계속 변동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까지 확인된 11층 콜센터 확진 환자 80명 외에 9층의 콜센터 직원이 1명, 그리고 10층에 근무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 1명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층 직원은 168명을 검사하였고 그 중에 1명이 확진되었으며 10층의 직원은 27명이었고 그 중에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13층에서 18층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86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2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거리두기 또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의 준수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손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그리고 주변에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등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3-4분씩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앞에 있는 기자님. 네, JTBC 이자연입니다. 세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구로 콜센터 역학조사 내용 관련해서요. 이 10층 확진자 증상 발현이 지난달 22일이면은 이 최초 감염이 20층 상조회사고 11층이 여기서 옮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천안에서 자가격리 뒤에 확진된 사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잠복기가 24일보다 길었던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자가격리 해제 기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검토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 수가 어제 거의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100명 넘어섰는지 이 최신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중한 환자들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은 11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양성이 나왔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9층에 1명 그리고 10층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된 거냐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거는 10층에 이번에 확인된 환자 1명 이외에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가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2월 22일 날 증상이 발생을 해서 이미 격리 조치가 됐고 이 환자분은 그 당시에 역학조사를 했을 때 가족 2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직원들은 9명이지만 추가 환자가 없는 그런 상태로 10층에 2월 20일 날 발병한 환자분이 한 분이 있으셨고요. 이번에 10층에서 확인된 환자분 한 분은 그분하고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 접촉자 조사를 하면서 확인이 된 사례여서 이 10층에 계시는 환자분이 기존에 확진받은 그 환자하고의 접촉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확진 환자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분이 조치를 할 때는 두 분 회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9층, 10층, 11층에 환자가 있고 11층이 주로 그 메인으로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그 접촉이나 동선이 겹쳐서 전염이 된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어떤 공조 시스템이나 뭐 그 공기 전파나 이런 거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통로나 엘리베이터나 그 뭐 그런 다른 그런 동선으로 겹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염원에 대한 파악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 처음에 22일 날 발병한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전파인지도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확진이 된 사례는 이제 조금 그 전에도 그 한두 분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잠복기는 가장 많은 잠복기가 다른 나라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5에서 6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에서 6일 사이에 발병이 가장 많고 또 최장 잠복기가 한 11.5일, 12일까지 가는 분포가 이제 가장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벗어난 그런 드문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복기를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들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할 근거는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라고 그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분비량이 줄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염력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리 기준을 지키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되는 의료인이나 간병인 같은 그런 고위험 직업들은 격리 해제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접촉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직장에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곽진 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곽진 역학조사 1팀장입니다. 예, 오늘 확인되는 우리 입원 환자분들의 중증도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1분, 91명의 환자분이 중증 단계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증 단계의 32분, 그리고 위중 단계의 59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계호흡이나 인공호흡기 또는 에크모와 같은 기계 장치를 통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 네. 혹시 아까 전에 그 10층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 관련해서요. 그 22일 그분은 그럼 지금 완치가 된 상태신지 좀 추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은 2월 22일이 발병일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격리 중이실 걸로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2월 22일이 증상일이고 그분은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격리 해제 기간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직원분들은 접촉자이기 때문에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기온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계절별 유행 가능성도 지금 점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날이 1년 내내 더운 나라에서도 좀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날이 조금씩 이제 더워질 텐데 기온과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시는지 좀 여쭙고요. 다음은 이제 본부장께서 메르스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코로나19도 최일선에서 대응에 나서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방역이 한창인 와중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그 관련 정책은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기온이 올라가면은 좀 자연적으로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온이 올라가면 저희가 좀 더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좀 줄 거고 환기나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생존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대부분이 다 면역이 없고 다 감수성자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대부분 굉장히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남반구는 또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쪽 나라들의 양상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또 해외에서 유입될 그런 위험들도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온 변화로 이게 약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한 그런 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보완을 해왔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병원에서의 의료 감염 관리를 강화해야만이 병원을 통한 감염을 좀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 병원 단위로 감염 관리를 하는 것, 특히 요양병원이나 이런 중소병원들의 감염 관리가 좀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중보건 역량입니다. 이 부분은 역학조사를 하고 또 사례 관리를 하고 또 노출된 병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시도 그리고 보건소 그런 지자체의 그런 역학조사와 대응 능력 또는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학조사와 대응 역량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송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안 계시면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에서 세 분 말씀 주셨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헤럴드 경제 기자님, 대전일보 기자님 순으로 질문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가족 등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이제 먼저 자가격리 선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는 다 끝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감염 걱정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관련되신 분 중에 유증상자분들을 전부 검사 받게 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일 수 있겠는데 그 연령별로 완치율이라든가 성별 완치율 같은 것도 제공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네, 그 콜센터 관련해서는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 접촉자들까지 검사와 조치가 진행돼서 가족 접촉자도 지금 양성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사례들이 있는 거는 이제 접촉자 조사까지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촉자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접촉자 확인과 검사와 자가격리는 지자체별로 시군구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감염 시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집단 시설에 노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노출된 그런 시설, 집단 시설에 대한 조치들도 보건소와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까지가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이거는 지침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그런 밀폐된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저께 어제 그래서 이런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그 안전관리 지침을 좀 더 강화한 지침들이 나갔고 저희 방대본에서는 공통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공통 지침을 드렸고요.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이라거나 운동시설이라거나 뭐 이런 그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과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되게 맞게 그걸 좀 더 세밀한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지침에 대한 전달과 그다음에 현장 점검 그리고 그거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처가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다 접촉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에 전파되는 그런 그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제 손을 통한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손에 대한 위생 관리 그리고 또 접촉면에 대한 수시로 그 소독제를 이용해서 닦는 거, 표면을 열심히 닦는 그런 소독들, 그 다음에 환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도 밀접 접촉자들이 있지만 감염 사례가 별로 없는 게 비행기의 환기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중교통들도 그런 환기를 좀 더 강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전반적인 위생을 높이고 또 이용자들도 그런 손 접촉이라거나 아니면 근접한 거리에서의 기침, 뭐 재채기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하되 이제 그거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경증 환자들이 다 코로나19라고 의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다 검사를 받아서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렸던 거는 언제부턴가 강조드린 거는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한 5일 정도는 집에서 쉬시고 증상을 보면서 발열이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감염 초기에 증상이 경할 때 전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전염력은 차단하되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거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완치율은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 환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누적 그 격리 중인 환자 수가 이제 전체 수가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저희가 한 열흘 전에 급작스럽게 많이 환자가 증가한 만큼 그분들이 이제 2, 3주를 거치면서 격리 해제 검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격리가 해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격리 해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격리 해제자들이 연령별로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분석을 해서 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정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격리 해제자에 대한 그 연령별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환자의 수랑 거의 환자의 연령 분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좀 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일요일 정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헤럴드 경제 기자님.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부장님께서 그때 지난 6일에 브리핑에서 동성공개 관련해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게 공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인권위원장은 9일에 또 이제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내셨는데요. 그 이에 혹시 관련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만들어졌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폐쇄나 직장 폐쇄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데 중대본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일단 동성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소통팀하고 역학팀에서 저희가 이제 방대본이 예전에 했던 원칙들을 정리를 해서 지자체에 그거에 대한 공동 지침을 제공을 준비를 보냈나요? 네, 그거를 어저께 저희가 이제 최종 그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 접촉자가 발생한 지역과 그다음에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뭔가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의 동선들을 그렇게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저희 기본 원칙을 좀 더 예시나 이런 걸 들여서 지자체가 좀 공통되게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정도에는 아마 그 가이드라인을 내보낼 생각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했던 거를 지자체가 사례 조사를 하고 또 동선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 간의 격차나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원칙과 또 공익 다수의 어떤 그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균형 있게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아주 그 학교 휴원 휴교 말고는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국민들께서 피로감도 있으실 거고 또 수용성도 굉장히 낮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말과 다음 주까지의 어떤 유행 상황들을 좀 보고 위험도를 분석을 하고 또 중대본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대본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는 지역 간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도별로도 7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도별로도 환자의 숫자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확진 환자 접촉자 또는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소규모 환자가 있는 시도들이 상당수 있고 대구 경북은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일어난 지역이고 수도권은 소규모 집단 발생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굉장히 산발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잣대로 이거를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좀 전반적인 그런 위험도와 또 전망 이런 걸 가지고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에 그런 문제들을 중대본 내에서 같이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대전일보 기자님. 본부장님 저 죄송한데 아까 그 가이드라인 만들어지면 네. 혹시 공개도 네, 해주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만들어지면 보도 자료나 이런 거에 첨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일보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대전일보 장윤식 기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는 앞서 기자분께서 해주셨는데 세종 상황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 확진자가 34번까지 나왔는데요. 금일 오전까지 확인한 결과 이 세종시에서 두 가지를 갖다는 중대본이라든가 요구를 했어요. 좀 건의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 지금 세종시는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한 건데 중대본이라든가 사고수습본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그저께 딱 2분이 내려오셨다 가셨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동진료소, 선별진료소를 설치해달라 했는데 이틀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 앞에 가 있는 거는 이동 차량이 중대본하고 별개로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후 1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정부 청사관리사무소하고 본부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이 맞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사를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콜센터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예만 들을게요. 외청이 있는데 여기 국세청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종사자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또 다른 청사, 전산, 통신 관련하면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시다면 분산 계획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까지 파악한 거는 공무원 중에서 28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해수부가 24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38명의 환자인데 그 중에 신천지하고 관련된 1명과 그다음에 줌바 댄스 그 수강 그 강사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가 8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아마 세종시 전체적인 그런 전파 양상이나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이제 그 특별시다 보니까
다른 도 단위의 역량은 실은 아니어서 세종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중대본 회의 때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앙 역학조사관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이 감염 경로나 추가적인 그런 대응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현재 저희가 세종시 보건소장하고 저희 그 나갔던 역학조사관이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별 진료소라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전반적인 그런 세종 청사에 대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한 건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수본, 중대본 그리고 행안부와 또 이 청사관리소가 같이 방안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침에 저희 중대본 회의 때 보고하신 거는 그 청사관리 소를 통해서 뭐 발열 카메라라거나 아니면 소독이라거나 뭐 이런 그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분산 근무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그 해당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당산 기자실로 가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은 2개 이내로 좀 짧게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저 오늘 오전에 다중시설 이용의 신천지 종사자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일에 그 요양병원 종사자도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어제 처음으로 격리 해제자가 그 확진자보다 많아졌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또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이거를 조금 약간 둔화한다고 봐도 되는지, 그리고 재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완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천지 교인 중에 저희가 대구하고 경북 지역은 전수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한 어찌 보면은 다른 시도의 신천지 교인 명단과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또는 간병인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1차로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검사가 지금 그 보건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그 최종 집계가 되지는 않았고 한 70-80% 검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성 보고는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검사와 통계 보고에 대한 거는 가동을 해서 파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명단이 나간 거는 이제 다른 유치원, 학교 이런 다른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명단이 2차로 일단 송부가 돼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은 그게 전국의 보건소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격리 해제자가 신규자보다는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제히 많이 진단됐던 사례들이 2-3주가 지나가면서 차츰 검사 음성 확인하면서 격리 해제자가 증가한 속도만큼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집단 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패턴이지, 그걸 가지고 이게 둔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도 오늘 신규 환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 중에 교인 관련된 거는 9명이고 일반 시민이 52명이라고 보고한 것처럼 이제 신천지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과 위험도에 대한 판단, 조치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발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어떤 나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유럽 입국자가 확진 환자가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검역을 강화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당부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저희가 중국 그 당부 드리듯이 해외여행 가셨을 때 안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귀국하고 2주 이내에 유사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선별진료소 통해서 검사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우선 해수부 집단 감염 사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료 보면은 26명 중에 24분이 직원인데 이렇게 확진자가 한 부처에서 많이 나올 정도로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전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매우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셨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역학조사 진행 중이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태 제한적인 환경에서 에어로졸 감염 있다고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로 콜센터 사업장이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혹시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해수부 24분 직원들은 현재 한 분만 다른 층이 다르고 다른 분은 한 층에 같이 근무하는 3개 국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가 과별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대형 사무실이다 보니까 여러 국이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한 층에 동일한 그런 층 내에서의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지표 환자고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분 정도가 이제 층이 다른 한 층 위, 그러니까 4층이 주로 4층에 4개국의 직원들이 층 내에서의 전파로 감염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층 정도 5층에 있는 직원이 한 분 정도 계셔서 그분은 아마 층을 내려와서 다른 직원과의 접촉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 부서는 여러 개지만 어쨌든 공간은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접촉으로 전파가 된 걸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내에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전파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기 전파라고 얘기를 한 거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콜센터인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공기 전파로 여러 층 간에 이게 전파가 됐다고 하면 더 많은 그런 다른 층에서의 환자 발생이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또 층도 이제 9층, 10층, 11층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좌석 배치도를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동료들 간의 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 전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일반적인 그런 아주 밀폐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처치, 뭐 기관지 내시경을 했다거나 뭐 석션 같은 그런 의료적인 그런 처치를 했을 때 그런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밀폐된 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다른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아까 경향 질문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겨레 기자님, 한겨레 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저는 아까 격리 해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칠판 지침에서 이제 격리 해제 기준 바뀐 다음부터 그러면은 지금 격리 해제된 분들 중에는 꼭 PCR 검사를 2회 안 받고도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서 격리 해제된 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이제 2차 감염된
계신 분이 부천 요양병원에 근무를 한다고 하고 구로 콜센터 인근에도 요양병원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수도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혹시 별도 대책은 이 방대본 차원에서는 고민하고 계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대부분은 한두 분 아니 대부분은 다 검사 음성 확인하고 격리 해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침을 칠판 때 바꿀 때 경증인 경우에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인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3주 지나면은 격리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또는 두 번 검사 음성인 경우 이렇게 지침을 넣는데요. 대구시의 경우에도 일단 검사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랑 협의해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앞으로 많이 발생하는 격리 해제자들 특히 뭐 고위험군으로 입원했던 분들은 대부분 검사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문가의 검토를 좀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검사 음성으로 확인하고 있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관련된 그 가족 제가 콜센터 유행하고 관련돼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이 근무하는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와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그 역학관계에 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혹시 아시는지 이 부분 정리해서 네. 예, 답변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제 연관된 그런 소규모 집단 사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가족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또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이나 다른 이분들이 이제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집단 역학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브리핑 할 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저 근데 답변 못 들은 거 하나만 여쭤. 죄송한데요. 그 아까 네. 물었던 것 중에 답변이 못 들은 게 있어서 혹시 이게 수도권의 요양병원 대책이 혹시 있을지 여쭙는데 그 지금 경기도나 경북도에서 하는 그런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같은 대책도 이런 게 계속 유효해서 수도권에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그 많은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침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안으로 감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침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거는 경북이 취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다 시설 안에 들어가서 2주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관 차원의 봉쇄를 하는 거죠. 차단을.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오는 물품들은 소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사자나 아니면 면회객이나 아니면은 입소자들이 혹시 외출을 통해서 다른 데서의 감염원이 시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는 상당한 제약이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경북은 워낙에 시설이 집단 발병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다른 모형으로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하되 다른 사회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대중교통을 피하는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추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그런 방법을 쓰는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칙은 요양원, 요양병원 안에 그런 감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건데 그 차단하는 그 들어갈 수 있는 감염원은 신규 환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사자들이 밖에서 경증 상태로 들어가서 전염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면회객이나 방문객들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가장 잘 통제하느냐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단이 될 것 같고요. 원칙이 두 번째는 이제 종사자들이 손위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종사자들이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전파를 시켜주는 거는 손을 통해서 입소자들을 전염시키는 거고 또 기침이나 비말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 거니까 위생적인 그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이 두 가지만 철저히 해도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게 감염 전문가들의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거와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감염 관리 수준을 높이는 그 두 가지 원칙으로 저희가 지침과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화된 위험이 높아지는 지역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들을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그 아까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그 22일에 증상이 발현됐던 분은 신천지 신도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10층 확진자인 이 사람의 증상 발현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격리 해제할 때 3주 지나거나 2번 음성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되는데 거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2번 음성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서 해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주 이후에 해제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시군구에서 공개한 확진자들 동선 보면 무증상인 경우에는 동선이 더 넓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좀 무증상이었을 때에 대한 통계나 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역 체계를 취할 건지에 대한 좀 논의나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역학조사가 좀 진척된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콜센터 그 빌딩과 관련돼서 이제 9층, 10층에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가 2월 22일 날 증상은 발병을 했고 이미 확진돼서 격리 조치된 환자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10층의 두 번째 환자분은 이제 그 옆에 회사, 다른 회사인데 이분은 현재로서는 2월 29일 날을 발병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생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층의 콜센터 직원이 환자가 생긴 거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케이스는 현재는 2월 28일 날 2월 29일 날 이렇게 몇 명이 생긴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공통된 노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가 더 돼야지 감염원, 감염 경로는 알겠고 그 환자분 첫 번째에 발생하신 분은 교인은 아니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번 검사를 해서 대부분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2번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해서 해제를 하는데 이제 증상이 아주 경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3주 지나면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옵션의 그런 격리 해제 기준을 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건소도 검사를 하고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냐. 뭐 대구시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사를 하고 지금 격리 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침 자체를 변경할 건지는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증상이 좀 그러니까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3주 동안에 검사 없이 해제하는 기준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증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19가 신규 감염병이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몇 % 되느냐에 대한 거와 이 무증상이라는 건 진단 당시의 무증상이 아니라 끝까지 무증상을 유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고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 2%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 해제될 때까지 완전 무증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상만 가지고 환자를 찾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역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무증상기에 전염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저희가 초기 환자 한 28명 정도를 분석했을 때 무증상기에 전파시킨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신에
발병 첫날 아주 초기에 감염시킨 사례가 4케이스 정도 있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염력이 있다라는 거는 다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알려진 그런 상황이어서 무증상 시기에 전파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무증상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이분들의 가족들이 혹시 전파가 됐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더 연구 조사를 해보면 무증상기의 전염력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좀 기획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를 모아서 근거를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못 받은 부분은 전화 드려서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세계적인 그 범유행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동향도 보시면은 유럽 지역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도 사망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상황이 별로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교류가 많고 또 굉장히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령 인구의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의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도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환자가 확산하고 있어서 이런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차단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보다 통제가 어려운 거는 이제 초기에 경증의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질병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주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들은 저희가 당부드리는 그런 손위생 같은 그런 개인위생과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거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학교나 직장에 출근하지 말고 초기에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는 집에서 머물러 주시길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나 사업장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된 그런 실내 공간이라는 거는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사업장들,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그런 감염병 관리나 위생,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거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표면에 대한 닦기, 소독, 그리고 적절한 환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은 만약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암 환자나 아니면 면역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집단으로 계시는 곳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의료기관의 의료 종사자들께서는 손위생,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환자에 대한 선별 진료 부분들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주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열심히 해서 유행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추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예방하는데 국민들과 또 모든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사망이나 아니면은 피해 를 줄이기 위해서 주말에도 이런 개인적인 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단에 밀폐된 그런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